그분들은 사실 당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진짜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 같냐면 그러냐고, 진짜 걱정되냐고. 한국에선 가치 투자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한테 한국에서 가치 투자가 통하지 않으니까 가치 투자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인내심이 적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장치이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적은 사람이 많은 시장이, 일반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가치투자건 재무제표건 한국에서 맞지 않는다. 한국 시장 엉망이어서 온갖 작전꾼들이 많고 시장이 후지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치투자 혹은 기본적 분석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글들이나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거나 뭐 주장하고 싶은 뭐가 이렇게 훅훅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걸 지나가기 시작했던 게, 일일이 사실은 다 댓글을 할 수도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옆에서 걱정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에 내려가겠다라고 했을 때 다들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야 좋겠다, 근데 뭐 먹고 살 거야?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학교는? 근데 사실 저는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거기다 대놓고 나 돈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예전에 심리 상담을 하시는 정신과 의사분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분들은 사실 당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진짜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 같냐면 그러냐고, 진짜 걱정되냐고. 나도 안 그래도 이렇게 걱정이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뭐 먹고 살지 걱정되니까 100만 원씩만 줘봐라라고 얘기를 하라고. 진짜 걱정되면. 그분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걸 뿐이다. 당신이 제주 가면 뭐 먹고 살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제주도에 내려가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너는 뭐 먹고 살 거야? 이 걱정인 거고, 나는 제주에 내려가려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걸리는데 너는 교육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지. 당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당신한테 관심 없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아까 그 말씀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선 가치 투자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한테 한국에서 가치 투자가 통하지 않으니까 가치 투자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뭐 가치 투자 방식으로 나는 내가 돈을 벌었는데 뭐 한국 시장이 통하냐 안 통하냐? 저는 벌었어요. 한국이 그러면 더 잘 통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통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하셔서, 한국 시장이 가치 투자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약간 비이성적이고 뭐 변동성이 크고, 미국 시장은 이렇게 가는데 한국은 이러는데 이게 되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 해봤을 때 한국 시장이 더 좋다가 아니거든요. 미국 시장 안 해봤고. 근데 뭘 해봤냐면,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랑 코스닥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코스닥에서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사람들 말대로 이렇게 가는 시장이 가치 투자가 통한다고 하면 코스피가 더 좋아야 될 텐데 코스닥 쪽에서 제가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몇 배도 좋은데, 사람들 가치 투자를 약간 장기 투자랑 또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니까 이익이 나겠네. 근데 장기 투자 이꼴 가치 투자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큰 착각이라고 보고, 저는 매수나 매도를 언제 하냐고 할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거든요. 이 가격 아래이면 싸다고 사가지고 이 가격에 도달하면 팔겠다. 이 기업의 가치는 이 정도 적정한 것 같다. 이렇게 위아래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샀다가 이게 빨리 상승을 하면 한 달 만에 팔 수도 있고요. 상승하는데 오래 걸리면 3, 4년 뒤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가치 투자를 기준으로 잡고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이 훨씬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한 번밖에 이익을 못 내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번 회전을 시켜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코스닥 자체 상승률이 훨씬 낮고 이러는데 왜 코스닥에서 내가 수익이 더 나지 봤더니 회전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가치 투자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왜 코스닥에서 수익이 더 나는지를 비교해보면 마찬가지 논리라면 미국 시장보다 나는 한국 시장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가치 투자자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고객은 재무제표 안 보시고 막 투자하시는 비이성적인 그분들이 마진을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돈 벌기가 쉬워지죠.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나요? 주식을 투자할 때 시장에 주식이 많은지 바보가 많은지 알아. 주식보다 바보가 많아질 때가 돈 벌기가 가장 좋을 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의를 해요. 그 관점이라면 한국 시장이 더 좋은 거죠. 또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인내심이 적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장치이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적은 사람이 많은 시장이 트레이더나 투자자나 사실 다 똑같이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그런 구절의 책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주신 말씀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공감한 게, 저는 장기 투자라는 단어 자체를 안 믿거든요. 10년짜리 투자도 있는 거고 20년짜리 투자도 있는 거고 5개월짜리 투자도 있는 거고 알고리즘 관점에서 3초짜리 투자도 있는 건데 3초의 사이클을 지나서 이틀간 들고 있으면 3초 안에 끊었어야 되는 건데 그 사이클이 나가버린 거죠. 엇나가버린 거죠. 20년 투자해야 되는데 까먹고 50년 투자했다 그러면 무조건 좋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든지 사서 기대에 대한 스윙률이 있고 기대해야 되는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넓히면 이렇게 같이 넓어지는 거고 좁히면 이렇게 좁아지는 것일 텐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요렇게 한 달 만에 70%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으니 70%를 벌고 싶으면 주식이 됐던 다른 자산군이 됐건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가지수 투자되면 2년이라거나 4년이라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 사각형의 크기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무시하고 아니면 거꾸로 너무 장기 투자가 돼서 한번 물리면 10년을 들고 있는데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10년간 본전이다가 20% 뜨면 10년간 20% 벌고 그냥 끊어버리고 10년이면 예를 들어서 100% 200%라는 정확한 타겟이 있고 네. 기다려야 되는 길이가 있어야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사이클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조급하니까 인내심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은 되게 게을러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이걸 좀 자동화 시켜보고 싶다. 시장을 계속 바라보는 것도 피곤하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너 그 투자한다면서 강의만 하고 돌아다니던데 투자 안 하던데라고 하시는데 말씀드리는 게 투자하고 있다고. 분리오나 이 서비스 초창기부터 관심 있게 봤던 서비스고 이러는데 제가 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저는 가치 투자 쪽인데 약간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집에 노트북 세대가 켜져 있고 저도 그걸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노트북 한 대는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두 번째 노트북은 밸류에이션 할 때 쓰는 기초 변수들을 크롤링 해온 다음에 매일 바뀌는 것도 크롤링 해와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세 번째 컴퓨터는 그 주문 가지고 주문을 내는 이걸 만들어 놓으면서 보니까 제가 책에다 S림 같은 것도 만들었던 이유도 뭐냐면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CEO 성향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다고 끝낼 게 아니라 그 CEO 성향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나 데이터들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들을 긁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데이터들을 가지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 수치화시키고 해야지 최근에는 뭐 빅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치화시켜볼 수 있는 영역들이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책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 회사는 얼마가 적정 주가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컴퓨터한테 얼마가 되면 사 얼마 되면 팔어 이게 최종적으로 지시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수치를 보고 하는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잡혔던 것 같아요. 어쩐지 글도 재밌지만 코딩까지 다 해보셨군요. 분류 서비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저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좀 대체를 할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트레이딩을 별로 권하지 않는 게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또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데 트레이딩 시장에서는 약간 제로섬에 가깝게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위 몇 프로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조직이나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그 안에 성공하는 트레이더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못 들어갈 거라고 봤고 일반인들 대다수도 못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트레이딩이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면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맞고 그 말씀 진짜 드려요. 앞으로 트레이딩의 영역은 인공지능이나 HFT가 나와가지고 큰 자극을 줬던 것처럼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좋을 거다. 당신 혼자 하게 되면 이기는 몇 프로가 아니라 지게 되는 수십 프로 안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지 않냐. 저는 트레이더 출신이지만 사실 나와서 트레이딩을 별로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잘할 수 있냐 못하느냐 혹은 어디까지 키울 수 있냐를 떠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지 소로스가 트레이더 중에 제일 유명하잖아요. 조지 소로스가 작년에 돈을 못 벌면 컨퍼런스 왔을 때 후배들한테 존경을 못 받아요. 80세가 돼도 85세가 돼도 하라번 마트에 갔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너무 선수 생활인 거죠. 반면에 사업 키워놓으시고 파시고 은퇴하신 지 30년 되신 분은 컨퍼런스 갔어도 존중을 받아요. 삶의 어떤 존경심이나 어떤 업적이라는 게 혹은 자기가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용하는 쪽이 훨씬 지속 가능하다. 트레이딩은 사실 자본주의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회주의에서 갬블링은 다 있는 것이고 완전히 타짜 같은 영역인 건데 뭔가 지속 가능한 장치들을 안 쓰고 있는 느낌이 오히려 드는 거죠. 실제로 HFT 같은 데서 선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년 새로운 캐펙스예요. 500억 또 서버에 쓰고 속도전해서 한 해 겨우 마진 남을까 말까 하다가 내년에 경쟁자가 더 비싼 서버 사니까 또 더 비싼 서버 쓰고 밖에서 보면은 떼돈을 벌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 보면은 야 이게 지속 가능하겠냐. 결국은 이제 캐펙스 전쟁을 그만두고 다 같이 마진을 내야 이익인데 3년 후가 전혀 보장이 안 되니까 서버 회사만 좋은 거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되게 화려한 삶인 것 같은데 자본주의 관점에서 문화가 쌓이고 투자가 쌓이고 핵심 코어 노하우가 쌓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요. 매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트레이딩과 투자는 다르다. 저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봐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영역이 아니라 트레이딩으로 계속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많고 또 투자로도 버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단타가 맞냐 장기 투자가 맞냐 투자냐 트레이딩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상 가보면 부동산으로도 부자가 된 사람이 많고 주식도 많고 다 있는데 자기가 뭘 할 거냐 관점을 잡고 이것들의 차이가 뭐고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는 뭐고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됐고 뭐 사면 돼. 그 관점에서는 사실 뭘 사도 되는데 됐고 뭐 사도 되라면 뭘 사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뭘 해도 돼. 뭐라도 되신데 여기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어떤 자질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냥
공부하기 싫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골라줘봐 뭐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골라드릴 테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세요. 막 이런 애들한테 털리는 거죠. 네.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가게 되는 거죠 결국. 본질을 못 보는 거죠. 맡기더라도 이게 진짜 양질의 서비스고 믿을 만한 서비스인지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볼 수 있는 눈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저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교육으로 어디까지 멱살을 끌고 데리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반반이에요. 약간 회의감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는 우리 안에 어떤 내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인풋이 들어간다는 거를 인정하자라는 메시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구나무를 서서 걷고 싶으면 일주일 안에 안 된다. 5개월, 6개월간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라는 말씀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건데 맞는 얘기지만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너무 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찾은 하나의 해법은 제 책에서 원리 원칙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돼줘야 된다. 대신에 기대치를 되게 분명히 해줘야 되고 기대치를 낮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길이에 투자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어느 정도 병성성이 생길 수 있는지 어떤 것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지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손에 약간 쏘잡는 칼을 쥐어주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요. 그분들이 휘두르다가 결국 다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게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주식단에서 이 책에 나오는 되게 다양한 케이스 있잖아요. 누구나 조금만 알면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는 네.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공식들마저도 사실 일반인한테 얘기해주면은 금방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짜리 강의를 듣거나 완전히 이제 세뇌가 돼서 동기부여가 되거나 제가 책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거든요. 책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 돈 보십시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주식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난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주식이 어려운 거구나. 제대로 공부를 해서야겠구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좀 갔으면 좋겠다. 둘 다 나는 되게 괜찮고 그 결론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이 지금 이 책값 드린 거는 뽑아냈을 거라고 본다. 이 과정을 쭉 보여드렸던 게 당신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되는 선인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시작을 할 거면 하지 말아라. 도발적인 제목이 돼버린 게 이것조차도 모르고 뛰어들면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적으로 지금 괜히 뛰어들었을 때 손해를 본다. 그게 자명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어떤 게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얼마의 인풋이 필요한지 각오를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거나 다른 방법이 안 보이면 할 거면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회사 이름을 데이토리라고 지어놓은 이유는 뭐였냐면 데이터 플러스 스토리였거든요. 데이터를 보는 게 일반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거죠. 감사보고서 이런 게 보기 안 좋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고 쉽게 좀 도식화하거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단순히 뭐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스토리를 자기가 좀 읽어가 볼 수가 있게 숫자들을 재가공해서 한번 제공을 해보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겠다. 처음에 이제 그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원하는 결과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 서비스를 결제해서 쓰면서 강의 가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랬는데 그 서비스를 접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수익 모델이 안 나온다고. 자기들도 그 당시에 데이터를 사와서 그걸 가공해서 제공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3,000원씩 받았는데 너무 적네요. 사람들이 3,000원도 안 쓰더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돈조차도 자기들이 안 쓰는 거 보고 원래는 10,000원짜리 서비스인데 특별히 초기에 7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쭉 끌고 왔는데 10,000원 해도 안 될 것 같더라. 그거는 컨설팅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또 이 바닥에서 제일 많은 실패와 IT 서비스 만들면서 우리 팀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BM을 찾아내고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케이스는 제가 장담하는데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올리면 돼요. 결제자 수는 더 늘어날 거고요. 이게 BM의 신비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오히려 더 비싼 강의는 만족이 돼요.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게 있구나. 가격이 높으면 가치 있는 컨텐츠, 가격이 낮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 컨텐츠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그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포르쉐에서 박스터를 모델로 해서 SUV를 낼 때 8만 불 정도에 내려고 했나 봐요. 아니다. 확 질러라. 8만 불에 하면 안 팔리지만 12만 불 정도 하면 팔린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기업은 무조건 수익이다. 오로지 마진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분들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얘기잖아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 저희도 나왔었지만 거기서 다른 팀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를 B2B에서 쓰는 연 18,000만 원짜리 데이터를 끌어다가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재무제표 쫙 나오고 비율 좋다, 싸냐 안 싸느냐 3개 정도로 인공지능을 했다고 하는데 재무제표를 긁어와서 앱으로 제공한다? 얼마나 버냐 그랬더니 제일 싼 게 월 3만 원이고 비싼 게 30만 원짜리인데 다행히 작년에 매출이 한 30억 났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 연 300만 원짜리를 1,000명이 썼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서비스일 거예요 결국.
재무제표 읽어주고 약간 해석해주고 검색하기 쉽게 해주고 그 정도거든요. 없어지면 안 되는 서비스인 건데. 옆에서 보다가 사라지는 거 보고 저는 그때 판단을 우리나라 아직 이런 풍토가 안 됐나? 사람들이 투자할 때 이런 데이터 보기에서 그 돈조차도 안 쓰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3,000원 받으면 10만 명을 모아야 되는데 10만 명은 없어요.